안녕하세요. 오늘 학습 주제는 지구계입니다. 지구계란 무엇일까요? 지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지구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계는 대기의 영역인 기권, 물의 영역인 수권, 땅의 영역인 지권, 생물의 영역인 생물권,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인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의 특징과 역할을 미니북으로 만들어 정리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먼저 올려준 파일을 B4 사이즈로 인쇄해서 가위와 함께 준비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미니북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반을 접어줍니다. 손톱으로 꼼꼼히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쪽 날개를 접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얀 부분이 밖으로 오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반을 접은 이 상태에서 접은 자국을 따라서 한 칸만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엔 접어진 부분을 펴서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차곡차곡 접으면 미니북이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쪽이 표지가 되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처럼 표지에 제목을 써주세요. 완성되었죠? 자, 지금부터 이 미니북의 빈칸을 채우면서 함께 공부할게요. 여러분, 기권은 이렇게 지구 표면을 둘러싼 대기의 영역이에요.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였죠. 지구의 대기는 지표로부터 약 높이 1000km까지 분포하는데요. 잠깐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를 그래프로 볼게요. 가로축에 표시된 기압이란 공기가 가하는 압력인데요. 공기의 양이 많아서 밀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사방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기압은 공기의 밀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압력,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고요. 지표로 올수록 공기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아래에 놓인 공기일수록 자신의 위에 놓인 공기들의 무게에 의해 압축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전체 대기 질량의 약 99%, 대부분의 기체가 약 32km의 높이 이내에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대기의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둘을 합치면 99%가 되고요. 그 다음이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다른 기체들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권의 층상 구조를 볼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기권은 총 4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제일 아래의 층을 대륙권이라 하는데 보통 지표에서 높이 약 11km까지고요. 그 높이는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대기층이 팽창하거나 수축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져요. 표 아래에서부터 채우세요. 이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고요. 이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지표 부근 아래쪽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쪽에 있죠. 왜 그럴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을 제외하고는 지구 대기에 거의 흡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를 지구가 흡수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다시 방출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적외선이라 대기 중에 흡수가 되어 대기를 데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편 공기가 열을 받아 따뜻해지면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져요. 반면에 차가운 공기는 수축해서 밀도가 높아지죠. 그 결과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대류권은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수증기의 양이 많으므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을 만들 수 있고요. 따라서 비나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권의 층들 중에서 대류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유일한 층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대류권에서는 비행기가 운항하는데요. 그 위에 층인 성층권에서는 대기가 안정하기는 해도 이곳까지 비행기를 올리기도 힘든 데다가 산소의 양이 부족해서 엔진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잘 운항하지 않아요. 사진은 실제로 선생님이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좌석 위에 설치된 실시간 화면을 보면 비행 고도가 6.7km, 바깥 대기의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로 대류권에서 운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물론 국제선 비행기의 경우에는 국내선보다 더 높이 운항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행기를 타게 되면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대류권 위에 있는 성층권이에요. 약 50km 높이까지고요. 성층권과 대류권 사이의 경계 부분을 대류권 계면이라고 해요. 성층권에서는 대류권과 반대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밀도 높은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가 위에 놓이죠.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성층권은 고도 25km쯤에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곳은 오존이 생성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오존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 고도를 조금 벗어난 곳에도 어느 정도 오존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대기 위쪽일수록 자외선이 많이 흡수되어서 따뜻해지고 아래로 올수록 흡수할 자외선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가 적게 데워져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성층권이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므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을 거고 무거운 차가운 공기도 굳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안정한 층이에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또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데다가 수증기의 양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역시 일어나지 않죠. 이제 세 번째 층, 뭐라고 하나요? 네, 중간권이에요.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는 성층권 계면이라 하고요. 중간권에서는 다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대류권과 같이 위로 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증기는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곳은 주로 유성이 관측되는 층이기도 해요. 유성은 우주 공간에서 떠돌던 암석 덩어리가 지구 중력으로 끌려 들어와서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 불타면서 지표를 향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유성은 중간권에서 불타 없어집니다. 하지만 간혹 완전히 불타 없어지지 않고 지표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운석이라 하죠.
은하수와 유성이 동시에 찍힌 사진이 참 예쁘죠? 이제 열권입니다. 열권은 고도 80에서 1000km 대기권 끝까지의 영역이고요. 성층권처럼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져요. 어라? 오존층도 없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열권은 사실상 100km부터는 우주 공간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지표의 영향보다는 우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따라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많아져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없고요. 안정하며 기상현상이 없어요. 또한 이곳은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인 일교차가 매우 큰데요. 기체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빛에 쉽게 데워지고 태양빛이 없는 밤에는 쉽게 식는 거예요. 적은 양의 물이 많은 양의 물보다 더 빨리 데워지고 더 빨리 식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또한 이 열권은 인공위성이 주로 궤도 운동을 하는 곳이며 국제우주정거장도 있고요. 고緯도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되는 층이기도 합니다. 뒤에 외권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참고로 오로라는 태양에서 온 정기적 입자들이 지구의 고緯도 대기로 들어와서 기체 분자와 충돌해서 가시광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놓는 현상이에요. 자, 기권의 역할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자외선과 유성의 일부를 차단해 생물을 보호해주고요. 온실 효과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 생명체가 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온실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이라 자외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지표까지 도달하고요. 이를 흡수한 지구는 지구 복사 에너지로 다시 내놓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적외선이라서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에 있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기체에 의해 흡수되고요. 다시 우주 공간과 지표로 방출돼요. 이 붉은색 화살표에 의해 지구는 온실 기체가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실 기체가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많이 추워서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CO2의 양이 너무 증가해서 지구온난화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온실효과 자체는 우리에게 이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의 호흡,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고요. 대류권의 기상현상이 암석을 풍화 침식시켜서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등 지표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이번에는 수권입니다. 바닷물, 강물, 지하수, 빙하 등 지구에 있는 모든 액체 상태의 물을 수권이라 하고요. 지구상의 물의 대부분은 바다의 해수로 있고 약 3% 정도만 육지에 있어요. 이를 육수라 하는데 육수 중에는 대부분이 빙하로 있고 나머지가 지하수, 호수, 강, 토양 입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바닷물의 층상 구조는 어떨까요? 기권과 비슷하게 수권도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3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제일 위층이 혼합층. 보통 해수면에서 약 100m까지의 깊이인데 위도나 계절에 따라 그 깊이는 달라져요. 어찌됐건 이 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한데요. 그 이유는 바람의 영향으로 파도가 치면서 해수가 혼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고 중위도 지역이 일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 아래는 수온 약층인데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죠.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따뜻하고 가벼운 물이 위에 있고 차갑고 무거운 물이 아래에 있어서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권에서의 무슨 층과 비슷한가요? 네,
안정한 성층권과 비슷하죠. 어쨌건 이 수온 약층은 아주 안정해서 마치 장벽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위에 놓인 혼합층과 아래에 있는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가 교환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심해층을 봅시다. 이곳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평균 약 2도씨 정도로 낮고 장소와 계절,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적도에서도 극지방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온을 유지해요. 이렇게 심해층은 온도가 낮고 햇빛이 들지 않아서 어둡고 차가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해양 생물들도 살고 있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해파리, 발광 오징어, 발광 플랑크톤 등이 서식하기도 하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러한 수건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해양 생물에게 서식처와 물질을 제공해 주고요. 저위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해류의 형태로 이동하며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위도별 온도차를 줄여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도 하죠. 만약에 해류가 없다면 적도 지역은 지금보다 더 뜨겁고 극지방은 지금보다 더 춥겠죠. 이제 세 번째 직권이에요. 직권은 더 간단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직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 영역이고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볼게요. 제일 바깥의 얇은 부분이 뭐죠? 네, 지각이죠. 지각에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대륙지각의 두께가 평균 35km, 해양지각의 두께가 평균 5km예요. 대륙지각의 두께가 더 두껍고요. 밀도는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큰데 대륙지각은 주로 밀도가 낮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주로 밀도가 높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암석의 색이 검을수록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밀도가 높은 원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 밑에는 멘틀이고요. 깊이가 2,900km까지예요. 직권의 층상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요. 물로 여러분 수치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각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지각보다 밀도가 더 높아요. 이 멘틀은 고체 상태이긴 해도 일부 구간이 유동성이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데요. 아래쪽 멘틀은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고 멘틀의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요. 이로 인해서 움직이는 멘틀 위에 놓인 판이 함께 이동하면서 지진이나 화산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지구 가장 중심부 핵이에요. 지구의 중심인 깊이 6,400km까지이고요.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 때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했었죠. 핵 중에서도 바깥 부분은 외핵이라 하고 액체 상태일 거라 추정하고요. 안쪽의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가본 것은 아니고 지진파 탐사로 알아낸 거예요. 직권의 역할을 정리합시다. 수권과 마찬가지로 직권은 생명체에게 서식처와 물질을 제공하고요. 대륙의 분포에 따라 바람과 해수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순환과 해수 흐름에 영향을 주죠. 또한 직권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 방출된 물질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화산재는 공중에 한동안 떠 있으면서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을 내려가게 하고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같은 화산가스는 온실 효과로 기온을 올라가게 합니다. 물론 화산재의 효과가 대체로 더 커서 화산활동이 발생한 직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요.
또한 지표의 풍화, 침식, 해저의 화산활동을 통해서 수건, 그 중에서도 바다에 염류가 공급돼요. 참고로 염류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을 뜻하죠.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어떤가요? 굉장히 짜죠. 염화 나트륨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소금 성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이 흘러가면서 암석 속의 나트륨 이온을 녹여내 바다로 운반하고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 염소 기체가 나와서 바닷속에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생물권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를 생물권이라 하고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하죠. 이렇게 생물들은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만약에 지구에 식물들이 점점 없어진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시킬 수도 있겠죠. 또한 해양생물은 해수의 녹은 성분을 흡수하여 사용하고 지표의 생물은 암석 풍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석의 좁은 틈 사이로 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성장하면 암석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나무에 의해 쪼개지기도 하죠. 그리고 토양 속 미생물들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5번째 영역, 외권이에요.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을 뜻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식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고 태양 에너지로 대기를 데워서 상승시키므로 대기 순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해수도 함께 순환하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 떠돌던 암석 덩어리가 지구로 들어와 운석으로 떨어지면 생물권, 직권, 수권 등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방사선인 우주선, 태양에서 오는 높은 에너지의 정기적 입자들로 구성된 태양풍이 지구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지구 자기장이 이의 대부분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물론 고위도 지역의 대기에는 태양풍 입자들이 일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 오로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지구 시스템의 특징과 역할 설명은 다 끝났고요. 문제를 같이 풀게요. 1번. 기권에서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층은 열권이죠. 2번. 석회동굴은 지구 시스템의 어느 권들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여러분, 석회동굴은 강원도에 많이 발달해 있는데 우선 석회암 지대가 있어야 되겠죠. 석회암 지대가 있는데 그곳에 흘러가는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약한 산성이 돼요. 석회암은 산성 물질을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지하수에 석회암이 계속 용해되면서 동굴이 만들어지고 내부의 종유석이나 석순 같은 구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석회 동굴은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거죠. 3번.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기권의 층상 구조는 어떻게 나타날까? 오존층이 있어서 성층권의 온도 분포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게 나타났죠. 그럼 이 오존층이 없다면 대륙권과 중간권과 마찬가지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네요. 그러면 결국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의 온도 변화 경향성이 비슷해져서 두 개의 층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경향성이 다음과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지국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각 권역의 특징과 역할을 익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예시도 찾아서 표에 정리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